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실업률 2.2%라는 뉴스 제목이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고용 동향 자료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깁니다. 낮은 실업률, 안정적인 고용 시장.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같은 시각 20대 청년 하나가 카페에서 노트북을 닫습니다. 오늘도 이력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들을 쉬었음 인구라고 부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니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는 카트를 밀며 계산을 합니다. 지난달보다 3만 원을 더 썼습니다. 같은 물건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그리 높지 않다고 뉴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자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이자는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도 버텨야 합니다. 통계는 기업 부도율이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개의 장면은 서로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보내는 신호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숫자는 안정적이지만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간극이 단순히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식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구직을 포기하고 빚으로 버티고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서 경제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뉴스의 헤드라인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시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상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입니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정부도 언론도 이 숫자를 근거로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분석을 보면 이상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이들을 쉬었음으로 분류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2%에서 최근 5.6%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이 증가폭이 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쉬었음 비중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취업 준비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구직 의욕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현상을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로 해석합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실업률이라는 지표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통계 밖으로 사라집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비에서 나타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언론은 이를 안정적인 물가라고 표현합니다. 중앙은행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계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9,128만 원으로 0.6% 감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재무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자산 증가는 주로 상위 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위 계층은 자산은 그대로인데 생활비 부담은 늘었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브랜드 제품 대신 저가 제품을 선택하고 필수품 외에는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채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천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 1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집계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주요 경제국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목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이 예정대로 작동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는 금리 변동에 취약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충격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202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2024년 3분기 말 20%로 상승했습니다. 고령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에서 상당수 고령층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부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의 대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작동하면서 각 부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순환이 보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설비 투자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2.1%,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마이너스 0.1% 감소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도 줄어듭니다. 특히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이 흐름을 읽습니다. 구직 경쟁은 치열한데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력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직 자체를 미룹니다. 쉬었음 상태가 됩니다. 이들은 통계 밖으로 사라집니다. 실업률은 낮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소비도 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은 다시 투자를 줄입니다. 순환이 반복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 구조가 장기화되면 사회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소비와 부채의 연결입니다. 가계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계속 나갑니다.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면 부채로 메웁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국제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부채 구조는 부동산 시장과 직결됩니다. 한국은행과 여러 경제기관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건설업 취업자 수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고용과 실물 지표 전반에서 장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늘어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유동성이 악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까지 연결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이 흔들리면 내수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에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등 대부분의 주요 수요 부문이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은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습니다. 차환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회사차의 만기가 도래하는 비금융기업의 유동 비율과 현금 보유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유동성 상황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차의 발행 금리는 만기 도래 금리를 상당폭 상회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신규 고용도 줄어듭니다. 다시 고용 문제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구조는 생산성과 투자의 관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됩니다. 국내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본 수익성이 떨어지면 국내 투자 매력도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둔화로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 스톡 감소를 유발합니다.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도 이 흐름을 가속화합니다. 노동 투입이 둔화되면 국내 자본 수익성이 더 떨어집니다. 순해외 투자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국내 경제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해외로 향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용과 소비 문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구조는 정책의 작동 방식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사용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합니다. 그런데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정책의 효과가 제한됩니다. 금리를 낮추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 추가 대출을 받을 유인이 생깁니다.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대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부채 부담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여력이 좁아집니다.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흐름입니다. 의도와는 별개로 각 부문이 서로 연결되어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흐름은 결국 개인의 일상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구조가 개인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 속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은 오늘도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다. 작년에 10여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면접에서,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스펙은 나쁘지 않습니다. 학점도 괜찮고 토익 점수도 있고 인턴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합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뽑는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채는 축소되고 계약직이나 인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면 될까? 자격증을 하나 더 따면 될까?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니다. 통계청은 이를 쉬었으므로 분류합니다. 실업자가 아닙니다. 30대 부부는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또 올랐습니다. 마트 물가가 올랐습니다. 외식비도 올랐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외식을 줄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말 나들이도 줄이자. 필요 없는 옷도 사지 말자. 둘은 합의합니다. 이런 선택은 이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대화가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동네 식당 매출이 줄어듭니다. 옷가게 손님이 줄어듭니다. 여행사 예약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이 신호를 읽습니다. 소비 심리가 냉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를 미룹니다.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40대 자영업자는 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합니다. 원금을 갚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었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말합니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금리가 조금 오릅니다. 자영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자가 올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미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직장인은 퇴직 후를 준비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들고 부모님 병원비도 들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나갑니다. 투자를 생각해 봅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하지만 리스크가 두렵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조금씩 저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60대 부부는 대출 상환 계획을 셉니다. 은퇴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연금으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값도 불확실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아플 때도 병원을 미룹니다. 지출을 최소화합니다. 여러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입니다. 청년은 무리하게 구직하지 않고 쉽니다. 가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자영업자는 버티기 위해 대출을 연장합니다. 중년은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하게 저축합니다. 노년은 지출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선택들이 모이면 경제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은 실업률을 낮추지만 인적 자원 활용도를 떨어뜨립니다. 가정의 소비 감소는 기업 매출을 줄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 연장은 부실 가능성을 키웁니다. 중년의 저축 증가는 투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지출 감소는 내수 위축을 가속화합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늦은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들이 가시적인 위기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일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밥 먹고 잠을 잡니다. 일상은 계속됩니다. 뉴스도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들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고, 가게는 소비 여력을 잃어가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노인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남성은 집에 도착합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는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카페에 있던 청년은 노트북을 닫고 집으로 갑니다. 내일도 쉴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이력서를 쓸지 모릅니다. 통계는 그를 실업자로 세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주부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줄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 불을 끕니다. 직원들은 퇴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까 생각합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거리는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뉴스는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안정적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물가는 관리 가능하고 성장률은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구직을 미루고 투자를 포기하고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의 수, 마트에서 줄어드는 장바구니, 연장되는 대출의 규모, 멈춰선 건설 현장의 숫자. 이 신호들이 쌓이면서 경제의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숫자 너머의 현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